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흥미로운 국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한국에 도와달라며 긴급히 손을 내밀었다는 소식인데요. 한미 합의를 앞둔 이 시점에서 왜 초강대국 미국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걸까요? 그 배경에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닌 세계 경제와 안보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외교력이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이유, 오늘 영상에서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한마디에 모두의 시선이 대한민국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미국의 기술을 배우던 나라, 이제는 세계가 도움을 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산의 작업 등 아래 대한민국 기술자들의 손끝에서 녹슨 철이 다시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 대한민국. 이젠 미국이 한국의 기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계 조선업 1위, 대한민국의 그 위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워싱턴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긴급 소집된 회의실에 앉아 있었죠. 스크린에는 지중해 포트사이드에 참혹한 현장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트루먼호 상승과 충돌, 미 해군 250주년 기념식 당일이었죠. 회의실은 무거운 정적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스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전통의 조선 강국조차 손을 들었다는 겁니까?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뒤편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속삭였죠. 한국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그 이름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미의회 국방산업분석 소속 선임 연구원이자 20년간 미 해군에 자문해온 전문가죠. 제게 메이드 인 아메리카는 신앙이나 다름없었고 세계 최강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저는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사건은 2025년 3월 12일에 일어났죠. 지중해 한복판에서 10만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 트루먼호가 민간 상선과 충돌한 겁니다. 선체가 찢겨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날이 하필 미 해군 250주년 기념식 당일이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는 가장 위대한 해군이라며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었죠. 하지만 현장의 트루먼호는 어땠습니까? 찢겨나간 상처를 가리기 위해 거대한 청학이 덮여 있었습니다. 낡고 지저분한 천이 세계 최강의 상징을 덮고 있었던 겁니다. 해군 재건 프로젝트. 책임자인 존 매튜 제독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수리 견적을 받아봤습니다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스의 헬레닉 조선소 이탈리아의 핑칸티엘이 모두 거절했습니다. 회의실이 또 한 번 얼어붙었죠. 그리스라면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우리 해군 함정을 수리해온 전통의 동맹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조차 불가능하다며 손을 들었다는 겁니까? 선체 복원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그들의 공식 답변이었습니다. 매튜 제독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리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미국의 기술력 자체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고칠 능력조차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뒤편에 앉아있던 국방부 실무진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죠. 한국의 조선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죠. 한국은 빠르고 저렴하게 배를 찍어내는 하청 기지일 뿐 아닙니까? 세계 최강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고치겠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워싱턴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새벽 2시쯤이 이었을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긴급 속보를 터뜨렸죠. 한국의 도움 없이 미 해군 재건 불가능. 일면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냉정했습니다. 미국의 조선 기술력은 이미 20년 전에 멈춰 있다. 트루먼호 수리는 한국 기술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언론이 너무 성급한 거 아닙니까? 한국은 아직 검증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다시 회의실로 소집됐습니다. 매튜 잭이 두툼한 보고서 3권을 제 앞에 내려놨죠. HD 현대, 한화 삼성의 기술 보고서입니다. 검토하고 의견 주십시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블록 조립 시스템, AI 조선소,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낯선 용어들이 페이지마다 가득했습니다. 블록 조립이라고요? 철판을 거대한 퍼즐처럼 조립한다는 겁니까? AI가 용접을 한다고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런 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진짜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저는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묘한 불안감이 서서히 엄습해 왔습니다. 설마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보고서 한 구절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HD 현대 울산 조선소는 AI 시뮬레이션을 통해 1,000가지 공정을 미리 예측하고 조립 시간을 30% 단축시킨다. 1,000가지 공정을 미리 예측한다고요. 그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춰서 있었습니다. 매튜 제독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앤더슨 자네가 직접 가보게 한국의 기술력을 검증하고 정확한 보고서를 올려주게. 저는 잠시 망설였죠. 직접 가서 확인하자는 겁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없네. 트루먼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항구에 묶여있고 태평양 함대의 작전 능력이 30% 이상 감소한 상태라네. 확인이 필요하네. 그들의 한계를 명확히 밝혀주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직접 가서 그들의 한계를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자존심을 고칠 수 없다는 걸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명확히 보고하겠어요. 저는 의심과 냉소를 가득 안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HD 현대의 울산 조선소, 세계 최대 규모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규모가 기술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한화의 AI 용접 시스템 정밀도 99.8%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과장이겠죠. 삼성의 디지털 트윈 기술 실물을 만들기 전에 가상으로 완벽하게 구현한다고요. 도저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곧 목격하게 될 것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기적에 가까운 무언가라는 걸 말입니다. 제 오만함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부산 남군 기지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죠. 공기가 달랐습니다. 미국의 조선소에서 느껴지던 그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팽팽하게 긴장된 하지만 완벽하게 통제된 질서가 느껴졌죠.
부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멈춰 섰습니다. 제 눈앞에 두 척의 군함이 나란히 정박해 있었죠. 왼쪽은 미 해군의 블루리지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최고령 함정이죠. 1970년에 진수된 55년 된 노병입니다. 세월의 흔적이 선체 곳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지스함 정조 대왕함이었습니다. 선체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같은 바다에 떠 있는데 마치 50년의 시간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HD 현대의 박형식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과묵한 인상의 남자였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의 인사는 짧았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죠. 저는 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술자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조선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형식 수석이 앞장섰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저는 창밖을 주시했죠. 제가 상상했던 시끄럽고 붉은 쇠물이 튀는 공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거대한 흰색 건물들이 질서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저게 전부 조선소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일부입니다. 울산 전체 단지는 이것보다 3배 더 큽니다. 박형식 수석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 한 멈춰섰습니다. 기계 소음이 없었습니다. 망치질 소리도 용접 불꽃도 고함치는 인부들도 없었죠. 대신 거대한 질서가 존재했습니다. 수십 대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조선소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박형식 수석이 저를 한 플랫폼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시스템입니다. 그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자 거대한 화면이 켜졌죠. 화면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톤의 금속 블록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립되고 용접되고 검사되는 모든 과정이 화면 속에서 완벽하게 재현되고 있었죠. 이게 대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디지털 트윈입니다. 실물을 만들기 전에 가상에서 먼저 완벽하게 만드는 겁니다. 박형식 수석이 설명했습니다. 1천까지 공정을 미리 예측하고 발생 가능한 오류를 사전에 제거합니다. 그래서 조립 시간을 30% 단축시킬 수 있죠. 1천까지 공정을 미리 예측한다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정확히 10초가 걸렸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실에서 배를 짓는 게 아니라 가상에서 완벽하게 지은 배를 현실로 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용접선 하나하나까지 AI가 예측합니다. 박형식 수석이 화면을 확대했음까지 했습니다. 금속 블록의 전면이 확대되었죠. 온도, 습도 금속의 팽창까지 계산해서 최적의 용접 지점을 찾아냅니다. 오차율 0.2%입니다. 오차율 0.2%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최고 조선소도 오차율 5%를 자랑하는데 말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실제 작업장이 보였죠. 거대한 로봇팔들이 정확하게 움직이며 철판을 용접하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튀었지만 소음은 최소한이었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제어실에 있습니다. 직접 작업하는 게 아니라 AI를 감독하는 겁니다. 박형식 수석이 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15년은 뒤처져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미국의 조선소에선 아직도 인부들이 직접 망치를 들고 철판을 두드리고 있는데 여기선 AI가 모든 걸 계산하고 로봇이 완벽하게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달랐습니다. 트루먼호 수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형식 수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가능합니다. 블록 모듈 방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손상된 부분을 통째로 교체하는 겁니다. 통째로 교체한다고요? 수백 톤짜리 블록을 미리 제작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겁니다. 마치 레고처럼 말입니다. 레고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10만 톤짜리 항공모함을 레고 조립하듯 고친다는 겁니까? 하지만 박형식 수석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이미 시뮬레이션은 끝났습니다. 성공률 93.7%입니다. 그가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죠. 트루먼호의 3D 모델이 화면에 떠올랐고 손상된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블록이 끼워지는 과정이 애니메이션으로 재생되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테스트 블록 조립 시연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박형식 수석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봐야만 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죠. 작업장을 나서는 순간 박형식 수석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우리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심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을 추구합니다. 98%로는 부족합니다. 99.8%여야 합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뭔가를 봤습니다.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만함은 아니었죠. 기술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존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예술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아름다웠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오늘 본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AI, 디지털 트윈 블록 조립, 오차율 0.2% 모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비웃었던 한국이, 제가 무시했던 기술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실제 블록 조립을 직접 확인해보고 최종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짐했죠. 하지만 이미 제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해낼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부산에서의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CNN 뉴스를 켜놓고 있었죠. 한국의 기술력을 확인하느라 정신없던 저는 워싱턴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뜬 속보를 보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트럼프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삼범 500억 달러 현금 선투자 요구. 뭐라고요?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세울 앞두고 파격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선투자를 요구했으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워싱턴의 매튜 제독이었죠. 앤더슨 뉴스 봤나? 그의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방금 봤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거야. 한국이 우리 기술을 원한다면 먼저 돈을 내놓으라는 거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동님 상황이 정반대 아닙니까? 우리가 한국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매튜 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대통령은 다르게 보고 있어. 한국이 미국 시장 접근을 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죠. 트럼프는 한국을 돈줄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한국은 우리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합니까? 앤더슨 자네가 현장에 있으니까 한국 측 반응을 취재해보게.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 대응할 수 있어. 매튜 제독이 지시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HCD 현대 측에 연락했더니 산업통상부의 이지은 과장을 소개해 주었죠.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분입니다. 인터뷰가 가능할 겁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서울 세종로의 한 건물에서 이지은 과장을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호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악수를 나누는 그녀의 손에 힘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커피 드시겠습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시간이 촉박해서요. 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진 과장은 잠시 커피를 마시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죠. 앤더슨 박사님, 저희는 이번 협상을 단순한 비즈니스로 보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주권의 문제입니다. 국가 주권이라고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죠. 500억 달러 선투자를 하면 우리는 미국에 종속됩니다. 기술을 팔고 돈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지은 과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술을 팔지 않습니다. 협력을 원하는 겁니다. 차이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을 팔면 우리는 하청업체가 됩니다. 협력을 하면 우리는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겁니다. 그 힘을 돈으로 팔 순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트럼프는 숫자만 보고 있었고 한국은 미래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한국은 협상을 거부하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거부가 아닙니다. 조건을 다시 설정하자는 겁니다. 이지은 과장이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입니다. 한미 조선 동맹이죠.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건 단순한 수리가 아닙니다. 미 해군 전체의 재건입니다. 트루먼호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잠수함 구축함 지원함까지 포함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10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선투자를 거부하십니까? 이 정도 규모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돈을 먼저 받으면 우리가 약자가 됩니다.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동등한 파트너로 협상하고 싶습니다. 이지은 과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도 부산에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 기술이 어느 수준인지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AI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오차율 0.2%의 2%의 완벽함을 직접 목격했죠. 보았습니다.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는 굳건하는 게 아닙니다. 제안하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을 언급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죠. 이지은 과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중국이 손을 내밀 겁니다. 중국이라고요. 중국은 이미 우리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문을 닫는다면 우린 다른 선택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겁니까? 태평양의 군사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건 미국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은 미국에 있습니다. 이지은 과장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트럼프는 돈을 보고 있었고 한국은 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실체를 제가 부산에서 직접 확인했죠. 한국은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미국 해군을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각하께 현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첫 문단을 쓰고 나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내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트럼프가 믿어줄까요? 하지만 진실을 써야 했습니다. 제가 전문가로서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라 들어야만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니까요.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태평양 함대 운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협상 조건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쓰고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다음 주 테스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 블록 조립을 확인하고 나면 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창밖에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 도시가의 나라가 미국의 미래를 쥐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압박하고 있었지만 진짜 압박받는 건 우리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미국의 오만함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결국 이론일 뿐 아닙니까? 저는 서울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완벽하다고 해서 현실에서도 완벽하리란 보장은 없죠. 디지털 트윈이 아무리 정밀하다 한들 수백 톤짜리 쇠덩어리를 밈 단위로 조립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저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죠. 박형식 수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테스트 준비 완료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울산 제3도크로 오십시오. 간결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죠.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산행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확인이 될 겁니다. 이 테스트가 성공하면 워싱턴에 최종 보고서를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실패하면 저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울산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죠. HD 현대 제3도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당한 인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 해군 실무진 5명이 워싱턴에서 급파되어 왔더군요. 그들 역시 저처럼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앤더슨 박사, 정말 가능한 겁니까? 한 해군 장교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죠. 테스트 현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한 도크 안에 2개의 금속 블록이 놓여 있었죠. 각각이 300톤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트루먼호의 손상된 선체 부분을 그대로 재현한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한 블록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고 다른 한 블록은 50m 떨어진 곳에 대기하고 있었죠. 저 두 개를 맞춘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오차 범위 1m 이내로 정확히 결합시킵니다. 박형식 수석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1mm라고요? 300톤짜리 쇠덩어리를 종이 한 장 두께로 정밀하게 맞춘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론적으론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론 불가능하죠. 바람만 불어도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금속은 팽창하거나 수축합니다. 그런데 1m 오차로 맞춘다고요. 박형식 수석이 엔지니어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갔죠. 통제실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테스트. 시작합니다. 확성기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이었죠. 거대한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두 번째 블록 위로 이동했죠. 크레인의 케이블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300톤의 금속 덩어리가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였죠. 현장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블록이 천천히 수평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단위로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블록은 여전히 공중에서 제 위치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죠. 15분이 지났을 때 블록이 첫 번째 블록 바로 위에 정지했습니다. 박형식 수석이 태블릿을 들고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위치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죠. X축 5차 엉친냄니 민소시네미 Y축 5차 0.3미 A G축 정렬 완료.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00톤을 0mm 소차로 제어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강 시작합니다. 확성기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크레인이 아주 천천히 정말 조심스럽게 블록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cm씩 아니 그보다 더 느린 속도로 말입니다. 현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죠. 기계음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5분이 더 지났습니다. 블록과 블록 사이에 간격이 10cm의 끈팀 4cm로 좁혀지고 있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있던 미해군 장교가 손에 땀을 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과연 맞아 떨어질까? 1cc 전더 모침이 5cm, 그리고 마침내 두 블록이 만났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충격도 마찰음도 아무것도 없었죠.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두 개의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완벽하게 결합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결합 완료. 최종 오차 0.7mm 박형식 수석이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하지만 저는 환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충격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막 목격했습니다. 수백 톤의 쇠덩거리가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오차로 완벽하게 조립되는 걸 말입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예술이었습니다. 박형식 수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블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놀라웠죠.
두 블록의 전면이 완벽했습니다.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이음새가 느껴지지 않았죠. 마치 원래부터 하나의 금속 덩어리였던 것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형식 수석이 땀을 닦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었죠. 미국의 트루먼호든 한국의 정조대왕함이든 이건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국가를 지키는 심장입니다. 그래서 완벽해야 합니다. 98%로는 부족합니다. 99.8%여야 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심장이 멈춰 있다는 걸 말이죠.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뒤처졌던 겁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완벽함을 포기하고 적당함에 만족했던 겁니까? 트루먼호는 청악으로 덮여 있었고 항구국은 뼘전 칠리미라의 완벽함을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 실무진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다른 장교가 물었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사실대로 쓰겠습니다. 한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현장을 떠나기 전 거대한 블록을 바라봤습니다. 600톤의 금속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었죠. 이게 한국의 기술력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 테스트가 끝나고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HD 현대의 블록 조립 기술은 검증되었다. 오차율 0.77멘트미는 미국의 어떤 조선소도 구현할 수 없는 수준이다. 첫 문장을 쓰면서 저는 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꾸게 될까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트루먼호 수리는 한국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다. 의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현장에서 검증된 사실이다. 저는 계속해서 타이핑했죠. 전문가로서 제가 본 것을 정확히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울산에서 본 그 광경으로 가득했죠. 보고서를 거의 다 작성했을 때 핸드폰에 CNN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죠. 트럼프 한국의 최후 통첩. 72시간 내 3,500억 달러 선투자 조건 수용하지 않으면 관세 폭탄 부과 뭐라고요? 지금이 타이밍에 최후 통첩이라니요. 저는 급히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강력한 압박에 나섰다. 3,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선투자를 72시간 내에 약속하지 않으면 한국산 자동차 조선 철강전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돈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의 매튜 제이였죠. 앤더슨 뉴스 봤나? 그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방금 봤습니다. 제동님,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거야. 협상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거지. 돈을 먼저 확보하고 기술은 나중에 받겠다는 전략이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동님 상황이 정반대 아닙니까? 제가 울산에서 확인한 건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답답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앤더슨. 하지만 대통령은 다르게 보고 있어. 한국이 미국 시장을 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돈으로 압박하면 굴복할 거라고 믿는 거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돈줄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한국은 우리의 생명줄이었죠. 제독님 보고서를 지금 당장 올려야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현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빨리 완성하게. 상황이 급박해. 매튜 제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워싱턴은 지금 한밤중이겠죠. 하지만 이 보고서는 지금 당장 올라가야 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울산 테스트 결과, 한국의 기술 수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미국 해군의 현실이었습니다. 현부로 미 해군 잠수함 36%가 정비대기 중장을 쓰면서 손을 멈췄습니다. 이 수치가 대통령의 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구축함 42%, 보급함 38%, 태평양 함대의 작전 가동률 58%, 냉혹한 숫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죠. 저는 다음 문단을 썼습니다. 트루먼호 수리 불가, 그리스, 이탈리아 등 전통 조선국 모두 기술적 한계로 포기. 미국 내 조선소 역시 선체 복원 능력 부족.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마스가 프로젝트 협력 없이는 태평양 함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함. 저는 마지막 문단을 작성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협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관세는 경제적 압박 수단이지만 기술은 군사적 생존 수단입니다.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면 태평양은 우리 손을 떠납니다. 중국 해군은 이미 350척을 넘어섰고 우리는 290척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중 40%가 작동 불능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어쩌면 너무 날카로웠는지도 모르죠. 트럼프가 이걸 읽고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저를 해고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대통령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으니까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조선 기술 없이는 태평양 함대 운용 불가 마이너스 긴급 안보 평가 보고서. 저는 전송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려놓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 게 바뀔 겁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클릭했습니다. 전송 완료.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보고서는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해군 사령부로 전송되었고 거기서 국방부로 그리고 백악관으로 올라갈 겁니다. 아마도 몇 시간 안에 트럼프의 책상 위에 놓일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선 곧 폭풍이 일어날 겁니다. 제 보고서가 도착하면 그리고 트럼프가 그걸 읽으면 말입니다. 그는 협상을 폭탄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죠. 바로 붕괴 직전의 미 해군이라는 현실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매튜 제독이었습니다. 보고서 받았네. 지금 국방장관과 함께 검토 중이야. 내일 아침 대통령에게 올라갈 거야.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자네가 쓴 대로야. 우린 정말 한국이 필요해. 이 숫자들을 보니 등골이 오싹하더군. 제독님 사실대로 썼을 뿐입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더 무서운 거야. 이게 과장이 아니라 팩트라는 게 말이지. 매튜 제독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백악관에서 난리가 날 거야. 각오하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워싱턴 시각으로 새벽 3시였습니다. 오늘 내용 잘 보셨나요? 이제는 미국조차 한국의 힘을 인정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죠. 앞으로 한미합의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